의료기술의 발달로 기대 수명이 늘어나면서 100세 시대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미처 노후 준비가 안 된 고령자가 늘고 있어 노인 빈곤이 커다란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급속하게 진행되는 고령화 속에서 노후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성한 대표와 함께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 준비 방안에 대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100세 시대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똑똑한 노후 대비가 필요해졌습니다. 한 설문조사를 보면 최소 필요 노후 생활비는 195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제대로 노후 준비가 되지 못한 이들이 훨씬 더 많은 게 현실입니다. 네, 오래 사는 것 못지않게 행복하고 또 건강하게 사는 것도 중요한 시대입니다. 오늘은 보험 전문가 김성한 대표님 모시고서 노후 준비에 대해서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본격적인 이제 그런 노후 얘기하기 전에 우리 대표님도 한 기업에, 그러니까 보험사의 한 CEO로서 1년을 보내셨는데 어떻게 느끼셨어요? 1년 전 부임할 때 예. 그때도 굉장히 코로나가 굉장히 위중한 전국이었고 소통이 어려운 그런 전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도 우리 고객분이나 임직원들이 많이 협조해줘서 그래도 그나마 극복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되어서 감사한 마음이고, 한 1년 동안 어느 때보다도 변화가 극심하고 우리 보험 상품이나 회사나 CEO나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변화에 빨리 적응하지 못하면 바로바로 도태되는 그런 위기감을 느끼고 한 해를 보낸 것 같습니다. 예. CEO로 취임하시면서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아야겠다,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겠다 이렇게 주력하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CEO는 원래 제일 중요한 게 성과 창출입니다. 그런데 그 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제가 조직 문화가 기반이 돼야 되고 조직 문화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직 문화를 위해서 좀 수평적인 조직 문화, 그리고 좀 탈권위적인 그런 문화를 위해서 제가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그나마 이제 런치 도시락으로라도 좀 소통을 하고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우리 회사 직원들하고 또 회사 비전도 공유하고 임직원들의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서 항상 지적 호기심을 자극시켜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외부 강사를 초빙한다든가 나름 북 콘서트, 북이 토크라고 해서 우리 독서를 많이 좀 권장하는 그런 문화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혹시 대표님께서는 사내에서 뭐 업무를 또 어떻게 끌고 계시는지, 또 직원들을 어떻게 이끌고 계시는지에 대해서도 혹시 가지고 계시는 철학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사람 중심 기업가 정신을 실천해보고자 노력하고 있고요. 이 공자가 섭공께 하신 말씀인데 근자열 원자래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잘해주면 멀리서 찾아온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직원이 중요하다. 직원에게 잘해주면 그 직원이 고객에게 잘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이것도 세종께서 즐겨 쓰시던 말인데 임현사능이라고, 현자에게는 일을 맡기고 능자에게는 일을 시키면 된다. 그래서 적절한 곳에 적절한 인력을 배치해서 제대로 임파워먼트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좀 업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령화 시대고 이제 100세 시대입니다. 이런 변화에 가장 빠르게 대응을 해야 하는 게 바로 보험업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업계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우리가 통계청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가 18년이 되면 14%가 넘어갑니다. 이제 우리 곧 25년이 되면 20%가 넘어가면 이걸 초고령 사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 무서운 건 40년이 되면 34%가 고령 인구가 됩니다. 그 말은 3사람 중에 1사람이 65세가 넘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당히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고, 또한 제가 작년 통계 자료를 보니까 출생아가 30만이 무너지고 27만 명 정도 되는데 사망자가 31만 정도 됩니다. 그래서 데드 크로스가 이제 된 거죠. 인구가 이제 감소하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험업권에서도 그런 장수 리스크의 패러다임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개인 노후 준비가 잘 안 되니까 이제는 연금으로 많이 이 노후 준비를 권장해야 될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지금 예. 이게 100세까지 늘어나다 보니까 예. 60세에 은퇴해가지고 나머지 40년을 버틸 재간이 없어요. 경제력이 예. 뒷받침이 안 맞습니다. 돼요. 예, 예. 이게 가장 큰 시급한 문제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 우리는 그게 상 고민입니다. 예. 제일 중요한 게 우선 건강이겠죠.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건강한 게 아마 노후에 필요한 자금이 아닐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래도 비교적 건강보험 제도가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있고 그로 인해서 수명도 많이 연장이 되고 예. 그러다 보니까 또한 질병과 내지는 의료비가 많이 들어가게 되고 예. 그 사회적 비용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싫어하는 질병 중에 하나가 치매가 되는데 그렇죠. 그 너무 힘들어요. 치매는 예. 중요한 게 간병 기간도 길고 치료비도 큽니다. 근데 치료 비용을 전부 한 70%가 자식들이 부담한다는 게 그게 제일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걸 중단하기 위해서 실제로 이 보험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보험료가 너무 많이 인상이 된다라는 점도 문제가 되고 있고 예. 그 인상되는 요인을 보니까 이제 보험 사기라고 보는 부분도 많습니다. 1년에 한 1조 정도가 적발이 되고 10만 명 정도가 잡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는 이제 선량한 시민들에게 이 부분이 전가가 됩니다. 예.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좀 자정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예. 각별히 좀 노력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나라 국민들의 노후 준비 상황은 현재 좀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세요?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이 찾아보니까 OECD 가입국 중에서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노인 빈곤율에 대한 개념부터 아셔야 되는데 우리 개념은 65세 이상 인구 중에서 가처분 소득이 중위소득 50% 미만인 경우를 보통 우리가 이제 빈곤이라고 예. 합니다. 이제 국민연금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노후 부부가 꼭 필요한 생활비 예. 195만 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현재 노인층은 산업화 세대가 되다 보니까 예. 이게 이제 부모님을 공양하고 부양하고 네네. 자식 교육에 올인하다 보니까 자기는 노후 준비가 생각. 아직 잘 안 돼 있는 그런 좀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개인연금 가입률도 낮고 그래서 이제 사회적 문제로 상당히 대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사실은 이제 이런 연금에 의지하지 않고 나이가 65세가 돼도 또 70세가 돼도 내가 일자리를 구해서 소득을 취하면은 괜찮잖아요. 근데 이 노인 일자리가 사실은 또 마땅치가 않거든요. 예. 노후 문제는 제일 확실한 게 뭐냐? 노후까지 일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노후까지 일을 하려면 일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예. 좀 제안할 게 있는데요. 네네. 그 예. 제안 내용은 뭐냐면 노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저임금도 좀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노인 일자리가 많이 좀 양산되면 소득 공백기도 줄어들고 노인 빈곤층도 많이 줄일 수 예. 있다. 그래 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제는 국가적으로 같이 한번 협의를 해봐야 될 때가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준비를 하고 싶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차근차근 접근을 해야 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첫째는 예. 테트리스 전략이고요. 두 번째는 조기 가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테트리스 전략은 우리가 보통 연금을 얘기할 때는 국민연금 첫 번째, 두 번째는 퇴직연금, 네. 그리고 세 번째는 개인연금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새는 주택연금까지 이렇게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테트리스 연금은 자기가 현재 자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소득이 얼마 되는지 그리고 미래에 내가 어느 정도의 생활을 영위하겠다라는 그런 기대치를 다 조합해서 테트리스로 이렇게 맞춰서 조합해서 짜봐야 된다는 얘기고요. 예. 두 번째는 좀 일찍 준비하는 게 좋다. 60세부터 100세까지 예. 40년 동안 연금을 200만 원 필요로 한다는 가정하에서 계산해 보니 이제 20세부터 가입하면 125만 원 예. 가입 불입하고 50세부터는 한 5배가 넘는 600만 원을 불입해야 되는 예. 그런 수치가 나왔습니다. 노후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원래 사실 이제 우리보다도 먼저 유럽이라든지 외국에서 선진국에서 먼저 도입이 됐고 네. 우리가 이제 뒤따라가는 후발주자 아닙니까? 다른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이게 좀 잘 안착이 되나요? 미국,
영국, 일본 이런 나라가 이제 선진국이라고 예. 볼 수 있는데요. 선진국의 가계 자산 현황을 보면 보통 금융 자산과 비금융 자산을 7대 3 정도로 봅니다. 금융이 7이고 비금융이 3 정도 됩니다. 예를 들면 예. 주식이나 보험이 7이고 예, 부동산이 3인데 그렇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7, 3으로 반대입니다. 부동산이 부동산이 7이고 7이고 예. 금융이 3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금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서 연금 준비에도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새는 주택연금이라는 것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네네. 개인연금 가입률을 한번 봤습니다. 우리나라는 한 17%에 머물러 있는데 OECD 평균은 한 67% 정도. 그러니까 나라에서 다 해주지 못하고 개인적으로 노후 준비에 대한 의식을 그렇게 크게 가지고 준비하고 있다는 걸 반증하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까? 왜 이렇게 우리는 부동산에 왜냐하면, 이렇게 집착을 할까요? 예, 선진국은 예. 나름은 그 노후 준비에 대한 국민들에게 유인책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독일 같은 데는 리스타 연금을 통해서 소득 봉제 혜택도 주고 보조금도 지불해 줍니다. 네. 그리고 또 미국도 보니까 캐치업 팔릿이라 그래서 50세 이상 된 사람이 사적연금에 가입하면 별도 소득 공제 혜택을 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도 퇴직연금을 통해서 정부의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지원책이 있기 때문에 예. 사적연금을 많이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우리나라도 정부에서 사적연금을 많이 올릴 수 있도록 좀 정책적인 고민과 배려가 예.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30년 동안 보험업계에 계셨으니까 네. 나한테 좀 좋은 연금이나 좀 보험 있으면 좀 추천해달라 이런 얘기도 많이 들으실 것 같은데 예. 혹시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해주실 만한 좀 알짜배기가 좀 있을까요? 젊은 층부터 노령층까지 주식과 펀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트렌드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수익률과 안정성을 동시에 요구하는 그런 트렌드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험에서는 그런 트렌드에 걸맞게 있는 상품이 변액연금보험입니다. 변액연금보험 하면은 일반적으로 뭐 좀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런 네. 생각도 하는데 지금은 또 AI가 포트폴리오를 자동으로 관리해 주기 때문에 예. 뭐 그런 데 대한 관심을 가져도 괜찮으실 거다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기 이제 투자 성향에 따라서 나는 맞아요. 조금 위험하더라도 네. 예, 난 나중에 받게 될 연금액을 더 많이 받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좀 안정적인 걸 원하시는 분들은 네. 차곡차곡 이제 쌓여가는 저축연금 뭐 이런 걸 좀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정부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잠깐 얘기하셨습니다만은 최고의 복지는 역시 일자리 아니겠습니까? 네. 일자리를 구하고 싶어도 근데 연령 제한에 걸려서 노인분들이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데 우리나라의 이 노후라고 하는 그러니까 노년이라고 하는 연령 기준은 이건 적합한 건가요? 우리가 지금 노인을 분류하는 기준이 65세입니다. 65세 넘어가면 노인이에요. 노인입니다. 근데 정정하세요. 요즘 힘도 세시고. 예. 예, 본인도 노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주위에서도 노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일본은 그러니까 올 4월에 예. 70세로 법령이 바뀌었습니다. 예. 네, 근로 연령을 70세로 정년 퇴직 연령이. 예. 우리도 이제 이게 시대적 흐름이기 때문에 거역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도 단순히 늘려서 될 일이 아니고 예. 나이에 맞는 적절한 임금과 적절한 일자리가 예. 좀 많이 만들어져야 육체적 건강과 소득 공백기도 줄이는 네. 그런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제가 두 번째로는 교육의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보험이 어렵고 금융이 어렵다고들 하는데 사실 보험과 금융에 대해서 우리는 교육적으로 접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유년기부터 금융보험에 대한 교육을 좀 받을 수 있는 커리큘럼이라도 만들어서 좀 예.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명이 길어진 만큼 은퇴 이후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지금부터 미리미리 준비를 해놓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이 노후 준비를 고민하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네, 오늘 김성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 중에 10%가 치매를 겪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치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방과 관리가 최선인 상황이죠. 그래서 오늘 생활플러스에서는요, 이 치매를 똑똑하게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치매 체크 앱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치매 체크 앱은 보건복지부와 중앙치매센터에서 직접 제작한 치매 종합 관리 서비스 어플입니다. 간단한 검사를 통해서 치매 위험 여부를 알 수 있고요. 평소 생활 습관을 앱에 입력을 해서 치매에 걸릴 가능성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치매에 대한 다양한 정보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치매 시설 정보, 또 개인 상황에 맞는 국가 치매 지원 서비스도 안내받을 수 있고요. 혹시나 있을 실종 위험 방지를 위해서 실시간 위치 확인도 가능하고 실종자 무료 홍보물 제작 등의 실종자 찾기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한 가지, 치매 환자를 부양하는 분들을 위한 서비스도 있는데요. 투약 시간 알림과 병원 일정 관리 서비스 등을 이용해서 조금 더 편리하게 치매 환자를 돌볼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치매에 관심 있으시다면 앱을 통해서 치매 파트너를 신청하시고요. 치매와 관련한 교육 그리고 다양한 캠페인에도 참여할 수 있으니까 이용해 보시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치매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꾸준한 관심으로 모두가 치매를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생활플러스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세계 인구의 0.3%밖에 되지 않지만 세계 영재의 10%를 차지하고 노벨상 수상자의 25%를 배출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영재교육에 국가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2000년 1월 영재교육진흥법이 제정됐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고 코로나19로 디지털 전환이 급속도로 빨라지는 가운데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우리나라 국제 경쟁력을 높이려면 영재교육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이정규 한국영재교육학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올해 국제물리과학 올림피아드에서 우리나라 과학 영재들이 전원 금메달을 획득하면서 국가 종합순위에서 1등을 달성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학 올림피아드는 최종 3위, 지구과학 올림피아드에서는 최종 4위를 달성하면서 명실상부한 영재 교육의 산실이 되고 있죠. 네, 부모님들이 이런 소식 접하시면 영재 교육 어떻게 시켜야 되나 관심 크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정규 한국영재교육학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자, 아이를 두신 시청자분들이라면 이 시간 굉장히 궁금하게 또 보실 것 같습니다. 먼저 영재교육학회라면은 우리나라 영재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뭐 대표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사실 우리나라에서 영재 교육이 시작한 지는 이제 20년도 안 됐습니다. 국가가 영재 교육을 제대로 하고자 했던 때가 2000년에 와서야 영재교육진흥법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체계적으로 국가가 영재 교육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나라에도 영재성이 타고난 아이들이 영재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아서 사장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1980년대 후반에 아픈 우리 흑역사가 있었는데요. 영재로 선발된 아이들이 그것도 기네스북에 세계적인 신동으로 올랐던 아이들이 잊혀지고 또 심지어 영재로 뽑혔던 아이들이 39%나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자퇴한 경우도 발생을 해서 이렇게 영재성이 있는 아이들에게 영재 교육을 제대로 국가가 교육시켜주자라고 했던 게 2000년이고 2000년에 영재교육진흥법이 통과가 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제대로 영재교육을 해보자라고 한 교수들과 현장의 교사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학회가 한국영재교육학회고 지금 꾸준하게 한 2,700명의 선생님들이 함께하고 있는 그런 학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영재교육학회 회장을 맡으시면 우리 회장님도 영재세요? 그것도 궁금하네요. 그건 아니에요. 저 개인적으로는 영재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요. 정말로 우리 영재가 갖고 있는 훌륭한 영재성이 잘 발현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연구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영재가 아니어도 영재학회 회장을 할 수 있군요. 예.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 부모들은요 이제 결혼을 해서 애를 딱 낳고 애가 한 이제 뭐 3살, 4살 돼서 뭐 갑자기 한글을 읽는다든지 뭔가를 보면 우리의 영재라고 네. 이거 뭐 이렇게 난리를 치잖아요. 근데 네. 나중에 알고 보면 영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네. 영재 기준이 뭐예요? 뭐 멘사 기준으로 뭐 IQ가 얼마다 뭐 그런 게 기준인가요? 네, 뭐 멘사는 사실은 이제 민간 지능이 높은 사람들의 자율적인 모임이고요. 예. 예, 영재라고 하면 세계적으로는 사실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건 국제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건 지능이나 창의성이 굉장히 뛰어난 아이도 영재입니다. 물론 인지적 능력이 굉장히 뛰어났으니까요. 그러나 이 영재의 특성 중에 어떤 과제가 발생하면 그것을 끝까지 해결해내고자 하는 어떤 과제 집착력 이런 것도 영재의 중요한 특성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선발된 아이들은 기관에 따로 소속이 돼서 일반 아이들과는 다른 어떤 커리큘럼으로 길러지는 건가요? 아닙니다. 국내 올림피아드 뭐 국내 수학 경시대회라 올림픽이라도 있고요. KMA라고 하는데 뭐 이런 올림피아드에서 뽑힌 아이들이 평상시에 자기의 영재학교나 과학고 이번에는 또 일반고 학생도 있었습니다. 일반고 학생도 선발이 돼서 네. 공부를 자기 학교에서 하다가 예. 통신교육으로 온라인 교육으로 수업을 받고 방학 중에는 이제 그 교육을 하는 학회에서 올림피아드 준비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실험도 하고 캠프를 통해서 네. 실험 실습. 왜 그러냐면 올림피아드가 이론 시험만 보는 게 아니고 한 일주일 정도 실험 실습이 굉장히 많이 열리거든요. 거기서 연습도 해서 세계대회에 출전하게 되는 겁니다. 이 뛰어난 영재 아이들, 선발된 아이들은 어떤 교육을 받고 그래서 나중에 정말 노벨상을 수상할 정도의 그런 업적을 가진 그런 성과를 내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인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해요. 예, 아주 우리 학부모님들이 사실은 굉장히 궁금해할 내용입니다. 올해 2021년도 노벨상 수상자들이 이제 아까 시상식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데요. 네. 그 시상식에서 보면 노벨 자기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서 노벨상을 받기까지가 약 한 37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영재 교육을 좀 제대로 해보자 한 게 20년도 안 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좀 체계적으로 영재에게 맞는 영재 교육의 기회가 제공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지속적으로 관심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영재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기관들이 좀 다양하다고 제가 네. 얘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우리나라 어디에 좀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는 네, 건가요? 사실은 네. 예, 부모님들이 이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어디를 보내야 될 것이냐 예. 고민하는데 영재교육진흥법이라는 게 또 따로 있습니다. 그 법에 보면 3가지 영재교육 기관이 있는데요. 하나가 뭐 카이스트의 과학영재학교처럼 영재학교들이 전국에 8개가 있습니다. 영재학교가 있고요. 또 세종과 인천에는 과학예술 영재학교라고 예술도 같이 가르치는 예. 그런 영재학교가 있듯이 8개가 영재학교가 있고요. 대학 영재교육원이 2가지 종류가 전국 단위로 다 흩어져 있습니다. 뭐 서울과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나 연세대나 서울교대에서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이 있고요. 예. 또 시도교육청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시도교육 영재교육연구원이 또 있습니다. 또 조그만한 좀 규모가 있는 학교에서는 영재학급을 또 초등학교 4학년부터 영재교육을 4학년부터. 시작하고 있고요. 어디가 좋고 어디가 나쁘고에 대한 서열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어느 정도의 기준이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입학 전형을 거쳐가면은 나이 관계없이 다 입학할 수 있는 건지. 그건 아닙니다. 그 이제 국가에서 예. 영재교육진흥법을 통해서 영재교육 교육 대상자로 선별되는 것은 예. 초등학교 4학년부터 뭐 영재학급이나 영재교육원에서 교육을 받다가 고등학교급에 해당되는 예. 영재학교나 뭐 과학고에는 고등학교 때 계속 영재교육기관을 교육을 받을 수가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집니다. 영재를 육성하고 뭐 길러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승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아까 선발 기준에 또 언급을 하셨던 게 교사 관찰 추천제거든요. 이게 네네. 요즘 관련해서도 또 뉴스가 나왔던 바가 있는데 회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입장을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영재교육 선발을 할 때 사실은 대학 입시 제도가 바뀐 것처럼 막 계속 사실은 몇 번 바뀌어 왔어요. 바뀌어온 게 사실이고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아무리 좋은 교육 과정이 만들어진다 해도 실제로 교실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의 전문가는 선생님입니다. 예. 교육의 질은 선생님의 질을 뛰어넘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듯이 오랫동안 학생을 관찰해오고 네. 교육을 시켜온 선생님의 관찰 추천 제도가 영재 선발하는 데는 굉장히 핵심적인 요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교육의 조금 특징이 예. 상당히 좀 미묘한 표현입니다만은 교사들의 교사 추천제를 좀 점수를 믿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우리 아이가 왜 영재를 뽑히지 않았어요? 예. 우리 아이가 이런 좋은 성적이 있는데 왜 안 뽑혔냐고 따지고 또 교육청이나 학교에 민원을 제기하게 되면 상당히 좀 많이 불편해져서 교육의 전문가인 선생님이 교사 추천을 함에도 불구하고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성적으로 그런 또 서열을 매기게 되는 그런 약간 부적응적인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게 지금 예. 우리나라 교육의 현실이라고 또 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회장님 말씀 들어보면은 영재는 다 이공계 쪽에서만 나오는 건가? 수학, 과학, 물리 이런 걸 잘해야 네. 영재인가? 뭐 문학을 미술도 잘하고 또 그림을 잘 그리고 네. 음악을 잘하는 거는 영재가 아닌가? 그런 영재들을 키우는 교육기관은 우리나라에는 없는가? 또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지금도 문과, 이과로 구분해서 하는 나라가 뭐 우리나라를 비롯해 몇 개 안 됩니다. 아, 그래요? 사실은 그밖에 안 돼요? 사실은 굉장히 융합적인 교육 과정과 일본 교육 과정 같은 경우는 이미 국어와 수학을 통합할 정도로 국어와 수학을 통합해요? 융합하는 그런 문화 쪽으로 바뀌고 있는데 예.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2022년도 국가 교육 과정을 지금 바꾸고 있는 중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융합 교육이 일부러 포함되기도 하고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스티브 잡스랄지 예. 빌 게이츠랄지 마크 조크버그 뭐 포브스가 인정한 세계 10대 슈퍼리치들이죠. 예. 그분들의 전공은 사실은 컴퓨터 전공이 아니지요. 예. 사실은 뭐 인공지능의 시대다, 고도의 지능 정보화 시대다, 또 로봇의 시대다, 또 뭐 메타버스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걸 만들기까지는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무한한 상상력, 인문학적 창의력, 소양. 인문학적인 소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도 스탠포드 대학의 철학과 출신이고 또 빌 게이츠 같은 경우도 하버드 대학교의 법학과 출신이고 그분들도 영재였어요? 영재라고 좋은 대학 나왔으니까 영재라고. 이제 영재교육 기관을 특별히 다닌 건 아니지만 예. 그분들은 타고난 본인이 갖고 있는 영재성을 잘 발휘해서 자기의 인류 문명의 정신이라고 하는 인문학 사회학적인 소양이 첨단 자연과학과 결합을 했을 때 정말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새로운 인류 문명의 발전을 가져오는 그런 작품들이 나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가정 형편이 조금은 어려워서 망설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돈이 많이 드는데, 들어간다고 생각할 네, 그래서 혹시 네. 이런 거를 좀 배려할 수 있는 제도적 상식이 좀 있는지. 네. 네. 지역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좀 소외받고 있는 예. 예. 또 이런 아이들이 어떤 학원이나 사교육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당장 성적은 이렇게 높지는 않지만 누가 보더라도 우리 학교에 계신 선생님이 누가 보더라도 당장 학업 성적은 뛰어나지 않지만 얘는 분명히 영재성을 갖고 있는 아이다라고 판별이 되면 전국에 있는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영재교육기관에서는 10% 정도 당장 학업 성적은 뛰어나지 않지만 영재성이 있다고 판별이 되는 네. 자기소개서나 교사 추천서만 있어도 사회적 배려 계층을 위한 입학제도가 따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예. 작년부터는 특히나 지역을 특별히 전형하는 그런 제도도 지금 영재 학교에서는 운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학 전형이랑 좀 비슷하네요.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뭐 사회적 배려 대상자라든지 그런 네, 것들이 좀 많이 배려하려고 하고 있고 조금 이제 더 좀 확대했으면 좋은 게 네. 요즘 이제 다문화 가정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문화 가정에게도 꼭 우리나라 학생도 있지만 네. 또 다문화 가정 학생들에게도 그런 영재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는 쪽으로 검토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고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나라 영재들이 정말 잘 성장을 해서 또 국가의 인류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인재로 커나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 정부와 우리 사회는 또 어떤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인지. 학교 다닐 때 천재는 요절한다랄지 예. 영재는 불안하다라고 그런 그 속설이 있긴 합니다만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도
과학고나 영재학교 또 영재교육기관에 다니는 학생들이 굉장히 다른 일반 학교 학생들에 비해서 행복도가 높은 것으로 연구 결과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일반 학교에 있을 때는 본인 어떤 선생님들이 어려운 질문에 답변을 하거나 그러면 아무래도 뭐 이렇게 왕따랄지 친구들의 학교 내에서 시기 질투를 받는데 영재교육원을 가거나 영재학교나 과학고를 가게 되면 자기를 알아주는 선생님 그리고 자기와 비슷한 지적 능력과 경험을 했던 친구들과 함께 그 학교에서 일반 학교에서는 제공하지 못하는 수업도 네. 적은 학생 수로 인해서 적은 학생이지만 수업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심화학습도 뭐 일반 학교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수학, 과학 다양한 분야로 제공되기 때문에 굉장히 영재성이 꽃피우고 행복하다라는 어떤 블루밍 이펙트라고 하거든요. 꽃이 확 피어나는 만개 현상을 빚는다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영재들이 잘 발전할 수 있도록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한데 영재교육 학회장으로서 조금 지금의 상황을 지켜보면 좀 어려운 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시도교육청에서 초중고 영재교육을 담당하는데 교육관님의 성향에 따라서 예산이 많이 줄어들고 또 교육관님의 성향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영재교육에 관심도 많이 떨어지고 또 사실은 아까 선생님께서 우리 반에 있는 영재를 잘 판별하고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가 제일 많이 필요하냐면 영재 교육을 담당하는 선생님에 대한 연수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예. 일반 학교에서는 그걸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재교육 연수도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이 사그러들고 심지어 대학 입시할 때 영재교육기관을 다녔다고 하면 감점을 받는 그런 그와 경우도 같은 지금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영재교육 20년 동안 잘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영재교육이 지금 역차별을 받고 있는 그래서 좀 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4차 산업혁명의 시대고 좀 더 첨단 과학의 우수한 두뇌 인력이 더 많이 필요한 시대고 하는데 이와 같은 데도 지금 기초학력이랄지 학습 부진화를 위한 많은 정부 예산이 투입되고 있듯이 또 이런 지역적으로 어려운 영재들에게도 보다 많은 영재교육 기회가 주어지기를 저는 영재교육 학회장으로서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 잘 교육시키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국가 이제 100년지 대계라고도 또 하고 있고요. 그런 우리 아이들 잘 가르치는 속에서도 또 특히 뛰어난 아이들은 네. 또 별도의 교육을 통해 가지고 인류 사회에 또 국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학회장님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오늘 토요 포커스는 여기서 함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